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서울 강남에서 한 중학생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학생이 평소 우울증이 있었고 그날 어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 일대에 좀 방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일로 정치권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여야는 국민의힘은 경찰청장과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 대책 특위 구성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사건 당시 안이한 대응과 수사 의혹을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볼까요? 최 의원? 네. 4.10 총선이 앞으로 약 75일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를 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감에 휩싸일 것 같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워낙 양극단으로 좀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좀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사실은 이 중학생에 대한 좀 개인적인 정보도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중학생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시작된 거였다면은 좀 정치권에서도 이런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종을 느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생과 협치가 조금 보여야 사실 이런 지지층에서도 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미성년자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에 어떻게 이 의식이 흘러갔는지는 아직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혐오 정치라고 하면은 이런 혐오 정치를 조금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관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양 위원장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 수사 단계라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질서가 굉장히 붕괴되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정치적 피습 테러 수사인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명백백히 수사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 양상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경찰의 대응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여당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논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님에 대한 과도한 억측 또는 악플 이런 것을 멈추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놓고 여성 정치인 간의 신경전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예비후보가 자신이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를 하면서 여성이라서 당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최고위원이 이거 바로 남녀 갈등 조장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는데 자, 이 사건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수정 예비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자 억측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런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주축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피습이 남성이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배현진 의원님이 여성이라서 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피습 테러 행위에 대해서 여성이라서 또는 남성이라서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하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이고,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치기, 갈등 조성을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최 의원. 네, 수원정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출마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연구실에 누군가가 협박 편지를 놓고 갔다. 네. 그래서 좀 왜 그 당에서 출마를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이 협박 편지 같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협박 편지 같은 게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수정 후보 본인도 조금은 불안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다 보니까 뭐 잠깐의 분석, 잠깐의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동의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왜 여성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굳이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또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사실 좀 본인 스스로가 이런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청년 정치가 두 분도 있는데, 잇따른 피습 사건으로 정치인들이 뭐 소신 발언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고, 또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 이어서 그 중대재해법 책임 공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그 유예 처리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핑계를 대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은 2년간 무대책으로 일관한 당정이 유예만 고집하고 있다. 서로 이런 입장인데, 양측이 추가 협상에 나설지, 그래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가능성이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최 의원? 네, 가능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좀 추가 협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재해법,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입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법안을 유예시키면은 사실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유예 법안이거든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5인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8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기업의 생리를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달빛철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총선 득표와 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정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법안이랑은 대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좀 안전수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아직 코로나에서 막 벗어난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좀 열악한 인력, 재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좀 사업 환경도 어렵다고 하니까 좀 이런 요소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너무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정부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만 맺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앵커께서도 해주셨는데, 좀 반박을 하자면 준비가 부족하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3가지 약속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부가 사과할 것, 그리고 산재 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경영단체가 이 다음 또 다른 2년 뒤에 또 다른 유예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 이 3가지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재원 2조 원을 요구
요구를 하면서 이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예 불발됐는데 재협상 여지 있습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이 총 644명인데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숙박업, 음식점에서 사망한 사람은 5명입니다. 근데 전체 사망자 가운데 0.7%, 1%가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그럼 주로 사고가 난 직종은 지금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법이 확대되면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숨졌을 경우에 시민재해에 해당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책임지게 되는 업종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체 다중이용 시설의 약 2.4%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곳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이나 서민, 골목 식당의 상권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사과를 하셨지만 지금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대안 없이 무작정 유예만 외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여야 공방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과하기 싫으면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안들을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전히 현장에서도 목숨을 잃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서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작년 말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또 추가로 지금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약속을 지켰으면 그래도 유예를 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같이 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일단은 안 해버린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양소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643명 중에 5명입니다. 네. 그것도 정말 큰 수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식당, 카페, 면적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아까 2.4%라고 말씀 주셨나요? 그래서 0.7%에서 해당하는 그 인원들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꼭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말씀드려도 들어볼게요. 될까요?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당시에 정책위 의장 시절에 정부 여당에 분명히 제안을 드렸던 게 보건청을 만들어서 산하에 이제 시설을 두자라고 했었는데 그걸 불발했던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과하게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이고 이제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심저격 정책 토론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으로, 이재명 대표는 군 부대로 향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난 한동훈 위원장이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 역시 또 전략 공천 시에 청년이 우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선거가 과연 청년 정치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색 맞추기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대학생 간담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총선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후보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구색 맞추기였다는 걸 사실 부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 쓴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장.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많아요? 선거철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청년들을 간판으로 많이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요식행위이고 진정성이 없는 행위이거든요. 저희가 선진 정치국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식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독일의 기민당, 삼인당의 청년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그들이 당내에서 훈련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빠르면 20대, 늦어도 30대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됩니다. 되게 젊은 나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 정치는 당내에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이게 마련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저는 청년 정치인 중에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서 깜짝으로 낙하산식으로 영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 과연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데리고 들어왔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정치권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네, 좀 버립니다. 있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데려왔다가 쓸모없으면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비단 정치권에 속한 이런 기득권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민주당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정무직 당직자 활동도 했고 사무직 공채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상당한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사무직 당직자로도 직원으로서도 일을 했었는데 직원으로서도. 네, 국민의힘의 당원 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45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있다고 근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즉 사무 실무 인력 자체가 정당법상 중앙당 100명, 네.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450만 명의 당원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 인력은 200명밖에 불과하지 못한 그러네요. 상황이라서 뭐 늘어날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 정답법상, 지금의 현행법상. 그래서 체계적인 양성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저도 당직자로 일하면서 이런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더 좋은 교육 시스템 턱없이 만들기 부족한 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당 당직자 채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측은 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네, 네.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와는 좀 다르게 국회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맞아요. 사실 저번 지방선거에서 좀 청년 정치인을 많이 발굴해내서 당선된 케이스가 많은데 아직 국회에서는 특히 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두 분 스카우트하기 어려웠습니다. 청년이 많이 없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뭔가 여야가 앞다퉈서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이 청년 정치인을 끌어들어옴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막상 그냥 당에서는 새로움 혹은 당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좀 내는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청년 정치인을 영입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새로운 이미지만 쓰여지고 버려지는 뭔가 이런 것들 자체가 청년 정치에 대한 좀 편협한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양당은 청년 공천 방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은 만 34세까지 최대 20% 가산점에 20대는 등록 경선비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민주당은 공관위원회 20%를 청년으로 배치를 했고요. 전략선거구 17곳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왜인지 정작 그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는 게 사실인데 각 당의 청년 공천 방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 의원이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적은 숫자지만 일단 공천룰이 배치된 것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원내에 청년 정치인이 진입한다고 해서 청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구로 선거를 치른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어떤 지역구 정치 활동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의 눈치도 사실은 좀 철저하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공천룰이 가산점이나 뭐 전략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사실 공관위에서 사실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안일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청년들이 정말 청년 정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청년 네. 정치인을 영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안은 민주당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다 해봤던 시도입니다. 근데 지금 20% 가산점, 등록비 면제, 이게 도전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좋은 결과값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20점 가산점을 아무리 붙인다고 하더라도 네.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난 격차로 이제 청년, 초선 진입하려고 하는 원외 인사들은 이 장벽에 넘을 수 견고하게 없군요. 부딪히기 때문에 20%를 준다고 해도 이게 파격적이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청년 여성 전략공천 우선 하겠다라고 했지만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관측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외부 영입 인사들 100%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당에서 훈련되고 교육된 그 인재풀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2030 의원이 총 1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잘 준비된 청년 후보들이 얼마나 국회 입성하게 될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